안녕하세요. 김도은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왜 경제에 미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는데, 채권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데요. 돈을 빌려주면 뭘 받습니까? 그만큼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럼 빌려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뭘 믿고 빌려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돌려받을지에 대한 확답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용증을 씁니다. 그럼 차용증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돌려받을 날짜와 그리고 받을 이자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차용증을 발려달라는 것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채권을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 좀 빌려줄 사람 이렇게 손들어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1,000,000원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고 이자도 얼마 주겠다라고 차용증에 씁니다. 이걸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발행한 채권을 누군가 여럿이 공동 구매하게 되면 그 돈이 모여 채권을 발행한 사람에게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채권의 종류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채권은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 채권의 이름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걸 국채라고 하고, 또 회사에서 기업에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거를 공채라고 하고, 개인 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하죠? 이거를 사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채권의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채권은 안전자산일까요? 위험자산일까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망하지 않는 한 수익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는 큰 목돈이 들어오면 이걸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만기 금액 꼭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채권이 다 안전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발행한 주체가 어쨌든 망할 확률이 떨어져야 되겠죠. 국가가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기업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개인 파산할 확률이 높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좀 더 안전하겠죠. 마찬가지로 망할 확률이 낮은 채권을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국채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인데, 나라에 따라서 국채 선호하는 것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선진국이나 우리 한국처럼 잘 발전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의 채권은 어떨까요?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부채가 많은,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는 나라는 어떨까요? 이런 부채는 수익률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채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대부분 기업들은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기업체 중에서 그간 수익이 많이 났다면 믿을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채권을 좀 사더라도 덜 걱정하겠죠. 또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는 회사채가 없습니다. 확보한 현금이 많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기업이죠. 근데 만약 삼성전자에서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빌려주는 사람이 많이 몰려들겠죠. 따라서 채권도 발행 주체 상태에 따라서 빌리는 사람이 더 선호하냐 덜 선호하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은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기 예금처럼 만기 날짜가 정해지게 돼 있고 원금과 이자가 확정됩니다. 두 번째는 주식처럼 채권을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은 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용 등급이 1등급이고 무진자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또 5% 확정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어마어마 많이 몰려들겠죠. 게다가 이때 다른데 투자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더 많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간 채권의 양 1억의 돈이 다 차면 채권을 더 이상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채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간 사람이 한 명이 뭐 만기도 안 됐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채권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채권은 한 가지 예금과 다른 게 있는데 예금은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한데 채권은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죠. 마치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듯이 채권을 사고 팔고 이런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채권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시장 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이 채권이 수익이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기가 빌려준 것보다 조금 더 받고 시장을 내놓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이 채권을 사갑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사도 이득이랴라고 좋아하겠죠. 이런 식으로 채권을 팔 때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채권을 사긴 해야 되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만기가 없죠. 채권은 아까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만기 전까지만 사고 팔고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채권 금리, 즉 수익률이 오르는데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마치 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내려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 필요해서 1,000만 원짜리를 발행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이자 5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채권의 가격, 즉 원금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금리, 즉 수익률은 5%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원금과 수익률을 합한 이자를 합한 금액은 1,050만 원이 될 겁니다. 만기에 받기로 한 확정된 고정 시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000만 원이었던 채권 가격이 누군가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만기까지 못 가니까 중간에 원금 950만 원 내려서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 산 사람, 즉 950만 원 주고 산 사람은 만기에 얼마를 받게 될까요? 그래도 1,050만 원 고정 시세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시세 금리는 10% 조금 넘게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누가 더 이득일까요? 네, 채권 가격 원금 이자를 산 사람이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더 이득이겠죠. 채권 금리가 5%일 때 산 사람보다 10% 정도에 산 사람이 더 이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10% 산 사람이 채권 가격, 즉 원금은 내려간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채권의 가격, 즉 원금이 1,050만 원대 팔린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맞습니다. 만기 그대로 고정 시세로 1,05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수익률은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만기에 정해져 있는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 채권 가격, 즉 원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금이 오르면 이자가 줄고요. 원금이 내리면 이자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수익률이다. 채권의 금리가 올랐을 때 산 사람이 이득일까요? 내렸을 때 산 사람이 이득일까요? 채권의 금리가 올랐을 때 산 사람은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좀 더 이득이겠죠. 그럼 채권의 기간에 따라서 금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기가 짧고 유동성이 높을수록 채권의 금리는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겠죠.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오를까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대규모 부양책으로 달러를 많이 푼다고 했죠. 미국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국채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국채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와 공급이 원칙에 따라 모든 시장이 많이 풀리면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오른다라고 했으니까 국채 금리가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이 기준금리는 당분간 안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중에 풀리는 유동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달러가 넘쳐납니다. 달러가 많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 환율이 낮아짐으로써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또 안 있겠죠. 그래서 채권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그 채권을 사가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풀린 달러를 다시 걷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시중의 달러를 다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환율도 같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기업이나 외국인들은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빚내서 주식 투자했던 그런 초기 자본까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지 못한 상황까지 일어났죠. 전체적인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감이 조금은 오셨습니까? 요즘처럼 투자하기 힘들어질 때수록 채권의 흐름을 알게 되면 좀 더 현명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